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우선 관심사로 규정하고 완전히 조율된 전략에 따라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고 미국은 대북 압박 가능성을 열어둬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한국계 여성 등 8명이 연쇄 총격으로 희생된 미국 애틀랜타 지역에서 아시아계 주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중독증을 범행 동기로 지목했는데 징후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전이 생겨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혈전증의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정치권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은 물론 이들 가족과 친인척까지 10년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 3명은 반도체 공장 부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대검찰청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내일 일선 고검장들도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의혹을 다시 심의하고 결론까지 낼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두 나라 외교 국방 책임자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뒤에 처음으로 한미가 대북 문제 또 동맹 현안 등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꺼내놓고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견 없이 확인한 부분도 많지만 북한 인권이나 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예상보다 더 강경한 걸로 평가됩니다. 그럼 먼저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조율 내용부터 짚어봅니다. 이 두 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우선 관심사로 규정하고 완전히 조율된 전략으로 다루자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만에 열린 한미 양국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우선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이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The goals of this policy are clear. We are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reducing the broader threat the DPRK poses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improving the lives of all Koreans, includ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대북 정책에서 압박과 외교적 카드를 다 검토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나온 가운데 이 과정에서 한미 간 완전한 조율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은 물론 이행 과정에서도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줄곧 공조와 협력, 협의를 얘기했지만 접근 방식에서의 온도차는 예상보다 분명했습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싱가포르 합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실었지만 미국 측은 압박과 외교의 검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거론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를 찾은 미국 두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 공조 협력과 대북 공동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의 토대가 되는 만큼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측은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또 오늘 회담에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 측의 높은 수위의 비판이 거듭 나왔습니다. 그런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 일본 중심 협의체 쿼드에 합류하라는 직접적인 요청까지는 없었다지만 정부로서는 고민거리를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이어서 임세음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조율한 공동 성명에 중국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해서 따져보면 중국으로 해석되는 우회적인 표현만 담겼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선 달랐습니다. 블리컨 장관은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고 공격적, 권위적 행동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에 어려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한 첫날 공개석상에서 홍콩, 타이완, 티벳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 데 이은 노골적인 중국 비판입니다. Beijing's actions make forging a common approach among our allies all the more important at a time when we're seeing a rollback of democracy.
미국이 중국 압박을 위한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 쿼드 참여에 대한 요청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미 측에서 우리 정부의 쿼드 국가들과의 군사 정보 공유, 또 합동작전, 합동훈련에 대한 제안은 우선 결론적으로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주 쿼드 정상회의와 한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 미국의 중국 압박이 가속화되고 또 그 수위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만큼 두 나라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 모두가 중요하고 양자택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네, KBS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서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은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표현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방한 기간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한 블링컨 장관에게 속내를 물었습니다. 북미가 이렇게 그럼 대화 테이블에 앉는 건 조금 늦어져도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President Biden has been very clear from day one that he was determined to put human rights and democracy back at the center of American foreign policy. North Korea, unfortunately, is one of the most egregious human rights situations that we know around the world. 대화가 늦어진다 해도 인권 문제를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접촉도 없을 거라던 북한 최선희 제1부상의 오늘 담화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I've heard what was said in Pyongyang, but the voices I'm interested in listening to right now are those of our close partners as we conduct the review.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 간의 합의였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걸 계승하는지 폐기하는지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e're conducting that review, listening very carefully to our partners here in South Korea to make sure that we're fully informed by their views, their perspectives. 대북 정책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협력해 만들 거라고 거듭 답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한미일 협력을 북핵 문제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근데 한국과 일본은 지금 역사 문제로 또 그거에 따른 법원 판결로 상당한 갈등 사회거든요. Whether it's the pandemic, whether it's climate change, whether it's dealing with the challenges posed by emerging technologies, I could go on, but the bottom line is what we have in common. We've strongly encouraged in the past, continue to encourage our close friends and partners, Korea and Japan, to try to work through and address these issues in a spirit of reconciliation. 블링컨 장관에게 이 한일 간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물었습니다. 2015년에 위안부 합의에 관여하셨으니까 위안부 사안을 잘 이해하실 걸로 압니다. 이건 전쟁 범죄이기도 하고 인권 문제인데, 최근에 램지 하버드 교수의 논문이 이제 국가적인 분노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I'm not aware of the paper that you're referring to, but what I can tell you is that we've long said that the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is an egreg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including by the Japanese military in World War II.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5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입니다. 직장과 학교, 목욕탕, 유흥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지금까지 64만 1천여 명으로 접종 대상은 더 늘어납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3주 뒤에 2차 접종을 해야 하는데 이번 주말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4월 초부터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실제 면역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항체 보유율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층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 지역에 살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기 힘든 경우는 6월 이후에 접종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혈전이 생겼다는 신고가 새로 접수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20대 남성은 지난 10일 접종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 후 두통과 오한,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뇌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혈전증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안정을 취하면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기저질환 여부는 조사 중이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평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남성과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유사한 이상 반응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의 부검 과정에서 혈전이 발견됐지만 당국은 사망과 백신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잠정 결론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혈전증의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가 아직 없는 만큼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중단한 거지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도 국회에 출석해 혈전은 일상적인 질병이며 화이자 백신에서도 똑같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접종이 본격화되면 사망 신고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투명하게 조사하고 공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작년 가을 독감 백신 절기의 경험을 했습니다. 접종 후에 백신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사망 사례를 다음 주 이후부터 우리가 또다시 접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백신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방역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사람들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물었는데 백신을 맞는 게 더 이득이 크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과 혈전증,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걸까? 10,000명에 1명 또는 10,000명에 2명 정도가 1년에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60만 명 중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100명, 200명 정도가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화이자 백신이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크게 심부 정맥 혈전증의 발생률이 차이가 없고 백신을 맞지 않았던 이전의 발생률을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에 기인해서 국제혈전지혈학회에서도 백신과 혈전증은 상관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백신은 백신대로 맞으신 거고 혈전은 혈전대로 생긴 거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혈전 질환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백신과 바이러스는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몸에서 증식을 하면서 감염에 따르는 여러 반응들을 일으켜내는 거고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인 척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두 과정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 신고가 잦은 기저질환자더라도 여전히 백신 접종은 권고됩니다. 맞을 때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기저질환자에 있어서 코로나19 감염증이 미치는 치명적인 부작용보다 부작용은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다만 접종 뒤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상 반응을 정부가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면 혼란이 적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됩니다. 정보를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전달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전달해 주는 거의 중요성, 그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반도체 생산단지 사업부지 일대에서 땅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자체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200건을 넘고 이 중에 50건은 LH 직원과 공무원의 거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입니다. 2024년까지 이 일대 416만 제곱미터의 메모리 생산기지가 들어섭니다.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땅값은 급등했습니다. 3.3 제곱미터에 500에서 1,000만 원가요? 2019년 사업 부지가 확정됐는데 그 전부터
부지 경계와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담긴 도면이 유출돼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용인 씨는 직원 이름과 토지 거래 자료 등을 비교한 결과 공무원 6명이 부지 일대의 땅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8천여 제곱미터의 넓은 땅을 산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는 등의 의혹이 있어 주민들은 가족이나 차명 거래가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여기다가 땅을 산다는 거는 바보짓이죠. 가족과 아니면 자기가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투기를 해서 한몫 챙기려는 거예요. 원산면 주민통합대책위원회는 수용되는 토지 경계선에서 반경 1km 이내의 거래 내역을 조사했더니 200여 건의 투기 의심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LH 직원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30건, 시청 공무원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20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용인 씨는 사업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358명의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좀비소, 그 형제자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2차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웅입니다. 부산에서도 신도시 예정지와 관련한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이 부동산 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전현직 공무원은 물론 지자체 의원과 가족, 친인척의 최근 10년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 시흥과 함께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부산 대저지구. 정부 발표 직전 땅 거래가 급증해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다 기장 1광지구와 해운대 LCT 분양 때 투기와 특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공직자 부동산 거래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를 확대합니다. 부산시와 시의회, 여야 정당 대표들이 부산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기구는 여야정 동수로 하고 조사 대상 지역은 대저와 일광지구, LCT뿐 아니라 가덕도까지 포함합니다. 또 조사 기간도 최근 10년치까지 길게 잡았습니다. 조사 대상은 부산의 모든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과 부산시 고위공직자 전원, 그리고 직계 가족은 물론 친인척까지 넓혔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상지, 대상자, 대상기관을 확대해서 시민 여러분의 박탈감과 분노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부산시가 자체 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여야가 조사 범위를 넓힌 특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깨끗한 부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부산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부동산 비리를 숨기고는 부산의 절대 공직자가 될 수 없다. 앞으로 구군청 공무원들까지 조사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이번 특별기구 구성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 지휘를 했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걸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는데 이르면 내일 중에 최종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대검찰청. 하루 만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 등에 의문이 든다는 박 장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지휘대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임은정 연구관 등의 설명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다만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성 확보와 법리 해석 등을 위해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고검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도 이런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수사 지휘의 핵심은 임연구관 등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었다며 대검 예규상 고검장의 회의 참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부장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을 끼고 공소시효가 나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끝장 토론을 벌여 최종 결론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조 직무대행은 또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한 관행 등을 살펴보라는 합동 감찰 지시 역시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평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 이 문제가 종결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그런대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반면 검찰 내부망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검찰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네, 지난 1978년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모두 20개 넘게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40년이 지나도록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이 원자로에서 핵 분열을 마친 우라늄, 즉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원전 안에다가 임시 저장 시설을 두고 있는데 이미 저장률이 월성은 97%, 한울 86% 등 점점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모두 무산됐죠. 그럼 이 사용 후 핵연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부가 2년 전에 위원회까지 꾸려서 이 문제를 재검토해왔는데 오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결국 다시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 월성 원전,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큰 수조에 담가 열을 식힌 뒤 콘크리트 건물로 옮겨 임시 저장합니다. 이미 97%나 들어차 내년 3월이면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확장 공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말 그대로 임시일 뿐 국민 안전을 위해선 영구 처분 시설이 필요합니다. 전 정권 때인 2016년에도 정부가 2053년 가동을 목표로 영구 처분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친 지 21개월. 재검토위원회가 사용 후 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고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시설 유치 지역의 부담을 고려해 유치 지역 지원 범위, 방식, 의견 수렴 방안 등도 법제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부지 선정 절차부터 유치 지역 지원까지 법으로 정해 추진하라는 겁니다. 이를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도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지 선정이 매번 갈등만 키운 채 무산됐을 정도로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검토위는 또 영구 처분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은 같은 부지에 지으라는 공고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고안이 원칙을 제시했을 뿐 선언적 내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지 선정과 건설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의 문제를 푸는데 매우 풀기에는 부족한 실망스러운 공고안으로 지난번에 결정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공고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고안을 토대로 새로운 고준위 방패물 관리 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크게 줄어 역대 최소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크지만 다른 한편으론 결혼이 필수는 아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혼하기 힘들다. 이런 인식들도 커지면서 단기간에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하객 수부터 진행 방식까지 결혼에 큰 제한을 받았던 지난해. 결혼 통계를 봤더니 연간 결혼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줄어든 폭도 1년 만에 10%가 넘어 1971년 이후 49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외환위기 때보다도 감소폭이 큽니다. 월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4월과 8, 9월의 결혼 건수가 특히 적었습니다. 방역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전체 결혼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외국인과의 혼인도 35%나 줄었습니다. 외국인 입국이 급감했고 특히 결혼 이민 입국자가 71% 감소했거든요. 그러면서 국제 결혼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지긴 했지만 결혼 건수는 2012년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결혼 주 연령층인 3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결혼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51% 정도에 그쳐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집값 상승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더라도 결혼 건수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이유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단기적 이 병리학적 위기가 아니라 경제적 위기까지 확대가 되면서 결합이 돼버리면은 한 번 더 꺾어주는 수가 있겠죠. 혼인 건수 감소는 안 그래도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 감소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사망자보다 적어 인구 자연 감소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처럼 결혼 건수도 줄고 인식도 바뀌면서 국민 10명 중 3명은 혼자 삽니다. 1인 가구라는 말 이젠 자연스러워졌죠. 지금까지 정책의 기본이 된 가족 단위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녀인데 이런 모습의 가족은 이제 10집 중 3집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사이 10%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족이란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같이 살면 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법은 혼인과 혈연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죠. 달라지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법과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과 내일 연속해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석혜원 기자가 다양한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과 10년째 사는 만일 씨. 생계와 생활을 같이 하며 가족 같은 사이지만 공동 명의로 집을 계약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명 명의로 계약을 해서 월세를 내는데 나머지 한 명은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도 받지 못하고 갑자기 아플까 봐도 걱정입니다. 응급 상황에 필요한 동의서도 가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테두리가 생겼으면 좋겠고 부부가 아니어도 집을 함께 살 수 있는 법적인 보호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도 여전합니다. 아들을 홀로 키우는 엄보미 씨는 자신의 성을 물려줬지만 아이가 10살 되던 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다가 아이의 성이 바뀌었습니다. 법에서 자녀의 성은 아빠 성을 우선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다시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또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된대요. 아빠가 김씨인가 봐, 아빠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상처이겠어요. 교과서에서도 차별은 존재합니다. 가족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도 한부모 가정 등이 마치 정상 가족이 아닌 듯 묘사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든 조성 가정이든 보호자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인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혼인의 자녀에 대한 개념이 오래전 삭제됐고 프랑스에서는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동반자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 이 후보 등록 시한인 내일까지가 목표였는데 일단 무산됐습니다. 이 양측은 각자 후보 등록을 한 뒤에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 날선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오전에 협상 결렬 선언이 나온 후 두 후보가 나서 협상이 재개됐지만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내일 후보 등록에 맞춰서 여론조사가 완성도 높게 되기에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서 경쟁력과 적합도를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조사한 뒤 50%씩 반영하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조사 방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선 전화가 없는 서울 시민이 5%에서 10%가 된다면서 유선 조사를 포함하자고 했지만 국민의당은 보수 여론이 더 반영되는 유선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선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가지고 후보 등록 마감인 내일 오후 6시까지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29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면 용지에는 사퇴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인수에 들어간 뒤 단일화가 되면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되지 않아 사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후보 측은 단일화 협상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지와는 별개로 양측의 신경전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모님이 예.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당초 내세웠던 아름다운 단일화는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 야권의 전 현직 중진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의 걸림돌이라며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오늘은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재개발, 재건축 계획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고밀 개발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과연 충분한지, 또 그 공약들이 실제로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겐 어떤 이익을 주는지 분석해 봅니다. 먼저 류란 기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충분한 공급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을 멸실을 하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신규 공급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난 4년간 재개발, 재건축으로 늘어난 주택 수는 같은 기간 전체 주택 공급량의 10%도 안 됩니다. 후보들도 이를 인정합니다. 용적률을 얼마나 줄 것이냐의 문제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재건축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 늘어나고요. 네. 재개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10% 정도. 모두 순증 개념은 아니고 인허가 기준의 그런 개념들입니다. 이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푸는 등 고밀 개발이 공약으로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예상 가능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로가 차 한 대 지나가기 힘든 그런 필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디냐에 따른 그 용적률 줄 수 있는 정도가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은 1, 2층, 3층짜리 단독 주택들이 옆에 있는데 거기 한 필지에 500% 용적률 줘서 30층 막 올라가면 지적권 침해도 발생을 하고 또 주차 문제로 심각하기도 하고. 주택 소유주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입니다. 손해보지 않게 해드리면 저는 충분히 그 소통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네. 15% 정도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집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재개발, 재건축 공약이 서울시장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후보들도 이런 한계를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완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네, KBS가 대표적인 재개발, 재건축 추진 지역의 소유주 현황과 소유주 거주 비율 등을 분석해봤습니다. 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현금 부자 또는 투기자들이 우선 이득을 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예정단지로 꼽히는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해보니 소유주의 실거주율은 12.5%, 10채 중 1채만 집주인이 9채는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승인이 나면서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6,50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세입자들은 이주 대책 세우기 바쁩니다. 5억 7억 간다고 사람들이 좋은 데 산대. 어디 금방에 가까운 데로 살만 좋은데 어떻게 평편이지 어쩌려는데. 서울 강남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은마 아파트도 세입자 거주율이 70%에 육박합니다. 두 아파트 단지 소유주의 주민등록 주소지도 분석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인천, 경기 등 서울이 아닌 지역의 소유주 비율이 점차 늘어 전체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소유 비율은 줄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될 것은 사실은 임대주택 그리고 세입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입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이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재개발 상황은 어떨까? 세입자는 물론 집을 소유하면서 오래 거주해온 원주민들에게도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1,300여 세대 단지가 들어서는 한 재개발 구역의 분양 현황을 입수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갖고 실제 거주하던 원주민의 단 17%만이 분양 신청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주민의 40%가 4억 이하의 보상비를 받았는데 7억 원이 넘는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융자가 안 나와요. 그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는 또 잔금 대출까지도 똑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부담돼서 이제 파는 경우. 반면 실제 살지는 않았지만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55%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고밀개발. 내 집 한 채를 바라는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에겐 그다지 와닿지 않는 공약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의료법을 위반해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도 진료를 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알아봤더니 의사를 기소한 검찰이 재판 결과를 관할 기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광주광역시의 한 의사가 요양급여비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지만 1년 넘게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같은 지역의 한 한의사도 허위 과다 입원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한의사 역시 계속 의료행위를 하며 매달 8,6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의사를 기소한 검찰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알리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7년 이후 검찰이 범죄 통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면허가 박탈되지 않은 의료인은 모두 15명. 길게는 2년 1개월이나 의료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는 건데, 그러한 이제 의료인들이 계속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은 무면 의료행위 한 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부 비위에 대한 검찰의 이중잣대도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일반 공무원 징계 규칙보다 가벼운 자체 지침을 적용해 감봉에서 해임까지 처할 수 있는 골프 접대 수사관을 견책하는 데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또 검찰이 공무원 예산 편성 지침을 어겨 검찰총장과 검사장의 직책 수행 경비를 장 차관급으로 편성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신청 간소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초청장이 없어도 중국산 백신을 맞으면 된다는 조건인데요. 중국산 백신 접종이 사실상 불가능한 우리 국민에겐 있으나 마나한 방침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과 그 가족은 중국 각 성의 외사 판공실 등에서 발급한 정부 초청장이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입국 필요성이 확실한 당사자만 초청장이 나와 입국하고 가족은 초청장이 나오지 않아 한국에 머물며 생이별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베이징에 온 김모 씨 역시 가족과 떨어진 지 벌써 2달째입니다. 이제 언제 나올 거다 이렇게 기약이 있으면 사실 또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 게 기약도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좀 답답하지요. 그런데 최근 중국이 정부기관 초청장이 없이도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조건은 하나, 중국산 백신을 맞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면 됩니다. 문제는 오로지 중국산 백신만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서 중국산 백신을 맞을 길이 없는 입국 대기자들은 이전과 같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맞고 싶어도 사실은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가족들 만나길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은 불가능한 조건이죠. 지금으로서는. 중국은 최근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최소 20개 나라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시행 중입니다. 还有疫苗接种等各方面信息的相互验证，从而来助力安全有序的人员交往。 하지만 일부 국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 백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중국 백신 외교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넉 달 남짓 앞두고 개폐회식 연출 총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성의 외모를 비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한 것인데 모리 조직위 회장이 비슷한 이유로 사퇴한 지 한 달여 만에 또 악재가 터졌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게임 캐릭터로 깜짝 변신했던 2016년 리우올림픽 폐막식. 당시 연출을 기획했던 사사키 감독은 지난해 12월 도쿄올림픽 개폐회식 연출의 총괄 책임 자리에 올랐습니다. 何か突破口とか何か希望の先に見えるものを表現できればな。 하지만 패럴림픽 연출만 맡고 있던 지난해 3월에 한 여성 연예인의 외모를 비하했다는 주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와타나베 나오미라는 일본 여배우를 돼지로 분장시켜 연기하게 한다는 개회식 연출안을 단체 채팅방에서 팀원들과 공유했다는 겁니다. 채팅방에서조차 외모를 그렇게 비유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팀원들의 반발이 나오자 연출안은 취소됐습니다.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사사키 감독은 곧바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서 와타나베 씨에게도 사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취임 석 달 만에 총괄 책임 자리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하시모토 조직위 회장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容姿を笑い物にするような発言、これは大変不適切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絶対にあってはならない。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모리 전 회장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러난 지 한 달여 만에 그것도 올림픽 개막이 넉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폐식 총괄 책임자가 교체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규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논산의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공장 직원 1명이 숨지고 구급대원 9명이 다쳤습니다. 200m 가까이 떨어진 민가의 담벼락이 무너질 정도로 폭발 충격이 컸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새벽 민가와 인접한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섬광이 번쩍이며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과 함께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더니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시뻘건 불길이 계속 치솟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소방차 30여 대와 3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을 출동시켜 진화에 나섭니다. 불은 공장 7개 동을 모두 태우고 3시간 반 만인 새벽 5시 20분쯤에야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안에서 실종됐던 30대 공장 직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공장 직원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폭발과 함께 구급차가 넘어져 119 구급대원 3명이 다쳤고 직원과 마을 주민 등 6명도 다쳤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200m 가까이 떨어진 민가의 유리창이 깨지고 담벼락도 무너졌고 인근 자재창고의 외벽이 부서지고 지붕이 내려앉기까지 했습니다. 뻥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연기가 막 까만 연기가 막 솟아올라가지고 불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간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폭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를 반응계에 넣는 과정에서 역류하여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특히 해당 공장이 유해 화학 위험 물질을 다루는 곳이라 공기 중에 누출된 게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